199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최악의 크리스마스였죠. 그날 환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962원이었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1,500원대였는데 단 며칠 만에 2,000원을 향해 치솟았어요. 은행들은 문을 닫았고 기업들은 줄줄이 부도가 났고 직장인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때 환율이 처음으로 1,500원을 돌파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설마 더 오르겠어? 그런 더 올랐습니다. 훨씬 더요. 지금 환율이 다시 1,500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는 이미 돌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97년이랑은 다르지 않나? 지금은 외환 보유액도 많고 경제 규모도 크잖아. 네, 맞습니다. 다른 점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무서운 건 똑같은 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점이 지금 우리 주머니를 직접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환율 1,500원이 왜 그냥 숫자가 아닌지, 이게 터지면 우리 경제에 어떤 충격파가 오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5분만 집중해 주시면 내일부터 뉴스에서 환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환율이 뭔지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율은 쉽게 말해서 우리 돈의 가치입니다. 환율이 1,300원이라는 건 1달러를 사려면 1,300원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환율이 1,500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1달러를 사는데 200원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원화가 약해진다는 거고 환율이 내린다는 거는 원화가 강해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왜 환율이 오르면 문제가 될까요?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 가스, 철광석, 심지어 밀이나 옥수수 같은 식량까지 대부분 수입해야 합니다. 수입할 때는 달러로 결제하죠. 환율이 오르면 같은 물건을 사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가 올라가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반대로 수출할 때는 어떨까요? 달러를 벌어서 원화로 바꾸니까 환율이 오르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좋아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환율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오르면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훨씬 커진다라는 겁니다. 1997년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환율이 조금씩 올랐어요. 800원대에서 900원대로, 900원대에서 1000원대로.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1200원을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500원을 돌파하는 순간 공포가 시장을 집어삼켰어요. 왜 하필 1,500원일까요? 이 숫자에는 심리적인 의미와 경제적인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1,500원은 일종의 마지노선입니다.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 숫자는 경고등이에요. 이 선을 넘으면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신호가 켜지면 어떻게 될까요? 탈출하려고 하죠. 모두가 동시에 출구로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수라장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1,500원은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한국 기업들 대부분이 환율 1,400원대를 기준으로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원가 계산, 수익 전망, 투자 계획, 전부 이 환율을 기준으로 짜놓은 거예요. 1,500원을 넘어가면 모든 계산이 틀어집니다. 수입 원자재 비용이 예상보다 급증하고 이익이 줄어들고 심하면 적자로 돌아서죠. 한두 기업이 아니라 수천 개 기업이 동시에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환율 1,500원이 불러올 세 가지 충격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파는 외국인 자금의 패닉셀링입니다. 패닉셀링, 말 그대로 공포에 질려서 마구 파는 겁니다. 왜 외국인들이 공포에 질릴까요? 환차손 때문입니다. 환차손이 뭐냐고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산다고 가정해보죠. 환율이 1,300원일 때 1,300만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샀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10,000달러를 투자한 거죠. 그런데 주가가 10% 올라서 1,430만 원이 됐어요. 수익이 났으니까 기분 좋게 팔고 미국으로 돈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환율이 1,500원이 됐습니다. 1,430만 원을 달러로 바꾸면 얼마일까요? 약 9,533달러입니다. 주가는 10% 올랐는데 손에 쥔 달러는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이게 환차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주식에 투자해서 주가가 올라도 환율 때문에 손해볼 수 있다면 계속 들고 있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빨리 팔고 나가고 싶겠죠. 문제는 한 명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천 수만 명의 외국인 투자자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이게 바로 패닉셀링입니다. 환율 1,500원 돌파는 시장에 불이야하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죠? 침착하게 줄 서서 나가지 않습니다. 서로 먼저 나가려고 밀치고 달립니다. 금융시장도 똑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질서 없이 매물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주가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폭락합니다. 실제로 2022년 환율이 1,400원을 넘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외국인들이 한 달에 10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코스피는 2200선까지 밀렸죠. 그때는 1,400원대였습니다. 1,500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20조 원, 어쩌면 그 이상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코스피 2000선 붕괴도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면 받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갑니다. 달러 수요가 늘어나니까 환율이 더 오릅니다. 환율이 더 오르니까 환차손 우려가 커지고 더 많은 외국인이 팔고 나갑니다. 환율이 또 오릅니다. 이게 멈추지 않는 겁니다.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시장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두 번째 충격파는 수입 물가 폭등과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말이죠.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상황을 말합니다. 환율 1,500원은 바로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94%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석유, 가스, 석탄 거의 전부 외국에서 사옵니다. 식료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의 99%, 옥수수의 97%, 콩의 80%를 수입합니다. 자, 우리가 먹는 빵, 라면, 치킨 전부 수입 원료로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살 때 달러로 결제해야 합니다.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수입 물가가 약 15% 상승합니다. 15%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천만에요. 기름값이 15% 오르면 택시비, 버스비, 택배비가 다 오릅니다. 밀가루 값이 15% 오르면 빵값, 라면값, 과자값이 다 오릅니다. 원자재 값이 15% 오르면 공장에서 만드는 거의 모든 물건값이 오릅니다. 물가 상승이 도미노처럼 번져나가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듭니다. 월급은 300만 원으로 똑같은데 물가가 15% 오르면은 실제로 살 수 있는 것들이 15% 줄어드는 겁니다. 월급이 사실상 255만 원으로 깎인 것과 마찬가지죠.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를 줄입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고 옷 사는 걸 참고 여행 계획을 취소합니다. 소비가 줄면 어떻게 될까요? 내수기업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음식점, 카페, 옷가게, 마트, 백화점 전부 매출이 줄어듭니다. 매출이 줄면 직원을 줄이거나 월급을 깎습니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소득이 더 줄어듭니다. 소비가 더 위축됩니다. 또 악순환입니다. 경기는 점점 나빠지는데 물가는 계속 높은 상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수 관련 주식들이 폭락합니다. 유통, 식품, 항공, 여행, 엔터테인먼트 이런 업종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니까 이 기업들 실적이 나빠지고 실적이 나빠지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수출 기업들은 환율 상승으로 이익이 늘어날 수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면 수출 물량 자체가 줄어드니까요. 세 번째 충격파,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외환 보유액 고갈과 신용등급 위기입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환율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외환 보유액에 있는 달러를 시장에 풀어서 달러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달러 공급이 늘면 달러 가격, 즉 환율이 내려가겠죠?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24년 기준으로 약 4,200억 달러입니다. 엄청 많아 보이죠? 97년 외환위기 때 고작 39억 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10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4,200억 달러가 전부 현금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외환 보유액의 구성을 보면 미국 국채 같은 유가증권이 대부분이고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은 전체의 5%도 안 됩니다. 2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물론 국채를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지만 급하게 팔면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국채를 팔아치운다는 소식이 퍼지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국이 정말 급하구나, 외환 위기가 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불안 심리가 더 커집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보유액을 쏟아붓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외환 보유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한 달에 50억 달러, 100억 달러씩 빠져나가면 시장은 더 불안해집니다. 이 속도면 얼마 못 버티겠는데? 네, 이런 생각이 퍼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됩니다. 환율이 더 오릅니다. 방어하려면 더 많은 달러를 써야 합니다. 또 악순환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신용등급 하락입니다. 무디스, S&P, 피치 같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더 위험한 나라로 보고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환율은 더 오르고 신용등급은 더 떨어지고 1997년에 정확히 이 악순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외환 보유액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기업들의 부채 비율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97년 위기도 한순간에 터졌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위기는 항상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할 때 찾아옵니다. 자, 여기까지 환율 1,500원이 불러올 세 가지 충격파를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패닉 셀링, 수입 물가 폭등, 외환 보유액 고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시죠? 과연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만약 버티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한국 경제가 이 위기를 버텨낼 방법은 없을까요? 네,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자, 다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현실적인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리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 연준의 빠른 금리 인하입니다. 환율이 왜 오르는지 근본 원인을 생각해보면 미국 금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리가 높으면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몰립니다. 안전하면서도 이자를 많이 주니까요.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확 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의 매력이 줄어들고 돈이 다시 신흥국으로 흘러들어옵니다. 환율이 안정되겠죠? 문제는 미국이 금리를 내릴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고용시장도 견조하고 소비도 살아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급하게 내릴까요? 가능성은 30% 정도로 봅니다. 낮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반도체 실적 호조입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은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한국 수출의 20%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만약 인공지능 수요가 계속 폭발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이 두 회사의 영업이익이 합쳐서 200조 원을 넘어선다면 어떨까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기보다 오히려 더 사려고 할 겁니다. 달러가 들어오니까 환율이 안정되겠죠?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세 가지 중 가장 높습니다. 55% 정도로 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추격, 미중 갈등으로 인한 수출 규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입니다. 정부가 10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풀어서 내수를 살리는 겁니다.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늘리고 소비 진작책을 쓰고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거죠. 경기가 살아나면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환율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100조 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더 거두면 경기가 더 위축됩니다. 빚을 내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국채가 늘어나면 국가 신용도에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이미 나라 빚이 1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추가로 100조 원을 더 쓰자고 하면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25% 정도입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계산해 봅시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동시에 일어나야 환율이 확실히 안정됩니다. 하나만 되면 부족해요. 연준이 금리 내려도 반도체가 안 좋으면 소용없고 이 반도체가 좋아도 내수가 무너지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얼마일까요? 30% 곱하기 55% 곱하기 25% 계산하면 약 4%입니다. 100번 중 4번. 사실상 기적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건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더 높을 수도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모든 걸 걸면 안 된다라는 거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투자자를 위한 생존 매뉴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지표만 매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3대 계기판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차 계기판처럼 이 세 가지만 보면 지금 상황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기판은 환율입니다. 기준선은 1480원입니다. 왜 1500원이 아니라 1480원이냐고요? 1500원이 되면 이미 늦기 때문입니다. 1480원은 경고등이고 1500원은 비상등입니다. 경고등이 켜졌을 때 움직여야 합니다. 환율이 1480원을 3일 연속 돌파하면 빨간불입니다. 이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환율에 민감한 업종 주식을 정리하십시오. 유통주, 항공주, 정유주가 대표적입니다. 이 업종들은 환율이 오르면 직격탄을 맞습니다. 유통은 수입 원가 상승, 항공은 유류비와 리스료 부담, 정유는 원유 수입 비용 증가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산의 30%를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하십시오. 현금이라고 해서 그냥 통장에 넣어두라는 게 아닙니다. MMF나 CMA 같은 당이 금융상품에 넣어두세요. 이자도 받으면서 언제든 뺏어 쓸 수 있으니까요. 현금을 확보해두면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바닥에서 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계기판은 외국인 순매도 규모입니다. 기준선은 월 20조 원입니다. 외국인들이 한 달에 얼마나 팔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증권사 앱이나 금융뉴스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월 5조 원 내외로 사고 팔고 합니다. 10조 원 넘게 팔면 좀 불안한 거고 20조 원을 넘어가면 패닉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외국인 순매도가 월 20조 원을 돌파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 주식 비중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시장 전체가 무너지면 같이 떨어집니다. 삼성전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97년 외환위기 때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나 빠졌는지 아십니까? 고점 대비 70% 넘게 하락했습니다. 우량주라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대신 어디로 가야 할까요?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하나는 미국 S&P 500 ETF입니다. 미국 시장은 한국보다 훨씬 크고 안정적입니다. 글로벌 위기가 오면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립니다. 달러 자산이니까 환율 상승의 수혜도 볼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금입니다. 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입니다. 경제가 불안해지면 금값은 오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금값은 치솟았습니다. 세 번째 계기판은 외환 보유액 변동입니다. 기준선은 월 50억 달러 감소입니다. 한국은행이 매달 외환 보유액 현황을 발표합니다. 이 숫자가 한 달에 50억 달러 이상 줄어들면 본격적인 위기 모드로 봐야 합니다.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 상황이 되면 안전자산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여야 합니다. 주식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달러, 금, 미국 국채 ETF 같은 안전자산으로 갈아타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빚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대출받아서 주식 사는 것, 신용거래, 미수거래 전부 정리해야 합니다. 위기가 오면 레버리지가 독이 됩니다. 작은 하락에도 반대매매 당하고 원금을 날리고 빚만 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환율 1480원 3일 연속 돌파하면 현금 비중 30% 확보하고 환율 민감 업종 정리한다. 둘째, 외국인 순매도 월 20조 원 넘으면 한국 주식 비중 대폭 줄이고 미국 주식이나 금으로 갈아탄다. 셋째, 외환 보유액 월 50억 달러 이상 줄면 안전자산 비중 50% 이상 확보하고 레버리지 전부 정리한다.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공포를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공포는 모를 때 생깁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압니다. 무엇을 봐야 하고 언제 움직여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압니다. 아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영상 처음에 제가 1997년 크리스마스 이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패닉에 빠졌고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고점에서 달러를 사고 저점에서 주식을 팔고 빚에 허덕이다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위기의 신호를 읽을 줄 알았고 현금을 확보해뒀고 공포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97년 위기 때 삼성전자를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이후 수십 배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위기가 재앙이 될지 기회가 될지는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환율 1,500원. 이 숫자가 여러분에게 재앙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계기판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매주 확인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환율 위기 때 오히려 돈 버는 투자 전략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